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70층 통유리창 너머로 아찔하게 펼쳐졌다. 회의실 내부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차가운 공기의 중심에 강지우가 앉아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슈트는 그녀의 냉철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 빈틈이 없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은 그녀에게 아이스퀸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와 인수대상 기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지우의 얼음 같은 시선 앞에서는 감히 손수건을 꺼낼 용기도 내지 못했다. 지우는 마지막 서류 페이지를 넘기며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방어 논리는 취약합니다. 특히 4분기 현금 흐름 예측은 의도적인 분식의 흔적이 역력하군요. 변호사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반박하려 했다. 강지우 대표님, 그건 오해. 하지만 지우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해는 없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사실만 있을 뿐이죠. 저희는 귀사의 부실 채권을 51% 이상 확보했습니다. 이사회는 48시간 이내에 우리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혹은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의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이자 경호원인 최 실장이 두꺼운 브리핑 케이스를 닫았다. 상대측 임원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지우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패배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맨해튼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리무진 안에서 지우는 비로소 굳었던 어깨를 풀었다. 하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전에 살벌했던 M&A 전문가의 가면을 벗고 또 다른 어쩌면 더 깊은 어둠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을 했다. 최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울행 티켓 준비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K예용 82편입니다. 청수그룹 쪽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청수 ENC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우가 창밖에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도시의 빛이 비쳤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5년이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뉴욕의 밑바닥에서 아이스퀸이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그날의 굴욕을 잊지 않았다. 소울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심장 깊숙이 봉인해둔 상처를 날카롭게 찔렀다. 최 실장은 10년 넘게 지우를 보좌해왔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비에 젖은 생쥐꼴로 뉴욕에 도착했던 25의 지우를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는 30살의 강지우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권태준 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염려가 묻어났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 실장님, 강지우는 5년 전 그 수술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KJ 캉입니다. 그리고 KJ 캉은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겁니다. 청수그룹은 그저 나의 다음 사냥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최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님을. 이것은 복수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우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 대신 차가운 생수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잊고 싶었던 악몽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다. 5년 전의 그날
그 끔찍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어김없이 그녀의 정신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차가운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눈부시게 하얀 조명 아래 그녀는 수술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누워 있었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다. 청수그룹의 후계자 권태준. 그를 만나기 전까지 고아였던 지우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꿈꾸게 해준 남자였다. 담당 의사였던 박 원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감입니다, 강지우 씨. 검사 결과 선천성 자궁기형으로 인한 불임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 다음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권태준과 그의 어머니 청수그룹의 안주인인 권미란 회장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태준아, 똑똑히 들었지? 저 애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몸이었어. 넌 청수의 후계자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내 옆에 둘 수 없다. 없다. 권미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권태준이 자신을 변호해 주리라 믿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동안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권태준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청수의 후계자 자리를 그런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르칠 생각 없습니다. 쓸모 없어진 것은 버려야죠. 쓸모 없어진 것. 지우는 그 단어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를 불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권태준은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났다. 권미란 회장은 그녀에게 불임이라는 진단이 찍힌 서류와 함께 두둑한 돈 봉투를 내밀며 한국을 떠나라고 협박했다. 지우는 돈 봉투를 불태웠지만 불임이라는 낙인과 쓸모없는 것이라는 모욕감은 재가 되어 그녀의 영혼에 들러붙었다. 지우가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녀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에 든 유리잔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잔을 3개 움켜쥐었다. 유리가 깨질 듯한 악력이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분노와 증오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5년 전의 울보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깊었다. 5년 전 뉴욕으로 도망치듯 떠나온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고 일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M&A 전략과 기업 분석에만 매달렸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청수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손에 쥐었다. 아이스퀸이라는 별명은 그녀의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권태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안겨준 남자였다. 지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거대한 드레스룸에는 명품 드레스와 구두가 가득했지만 그녀가 챙기는 것은 오직 검은색과 네이비색의 슈트 몇 벌뿐이었다. 그녀는 전쟁터로 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기는 날카로운 두뇌와 치밀한 전략, 그리고 5년 동안 벼려온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청수 ENC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재무제표가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지만 지우는 그들이 숨겨둔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권미란 회장이 아들 권태준 몰래 조성한 비자금의 통로,
지우는 그곳을 정확하게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순한 적대적 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었다. 5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을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난도질하고 쓸모없다며 내버린 오만한 자본가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지우는 파일을 닫으며 작은 USB 하나를 목걸이에 걸었다. 그 안에는 청수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권태준. 그녀가 5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워서 그녀 자신마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네가 버린 여자가 너의 제국을 무너뜨리러 간다. 네가 얼마나 오만했고 내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서 얼음 같던 냉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대신했다. 제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최 실장에게서 마지막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공항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출발하지. 지옥으로의 귀환을 시작한다. 그녀는 가장 날카로운 검은색 슈트를 입고 5년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현관을 나섰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멀리 태평양 건너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K208위편 뉴욕 JFK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14시간의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우에게 5년간의 유배 생활을 끝내는 귀환의식이었으며 동시에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가장 앞쪽 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되는 개인 스위트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옆 좌석에는 최 실장이 묵묵히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이륙하는 비행기의 중력 가속돼도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는 청수 ENC의 재무제표와 그녀가 직접 설계한 적대적 M&A 시나리오가 빽빽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전투 모드였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샴페인을 권했지만 그녀는 차가운 물 한 잔만을 요청했다. 비행기가 안정 고도에 접어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등석 캐빈의 정적이 깨졌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탑승이 마감된 후에도 늦장을 부리던 마지막 승객이 탑승한 것이다. 발소리만으로도 그 존재감을 알 수 있었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카펫을 밟는 소리, 그리고 승무원에게 낮게 지시하는 오만한 목소리.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권태준이었다. 청수그룹의 황태자이자 5년 전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남자. 그는 지우의 더 대각선 건너편 좌석에 앉았다. 뉴욕지사 감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인 듯했다. 그는 5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가운 CEO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승무원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몇 가지 하더니 이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 했다. 지우는 태블릿의 발길을 한 단계 낮췄다. 심장이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듯한 불쾌한 충격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최 실장이 지우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입모양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5년 동안 이 순간을 그와 다시 마주칠 순간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권태준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눈에 익은 실루엣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승무원에게 물을 요청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강지우. 5년 전 불임이라는 진단과 함께 자신의 비서에게 쫓겨나듯 사라졌던 여자. 그녀는 분명 그 여자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따뜻하고 순종적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월스트리트의 약탈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던 무관심한 표정으로 다시 태블릿에 시선을 고정했다.
권태주는 이유 모를 불쾌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쓸모없다고 버렸던 여자가 저렇게 변하다니. 몇 시간이 흘렀다. 기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깊은 밤이 되었다. 권태주는 불편한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일어섰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서는 순간이었다. 지우가 앉아있던 스위트의 커튼이 열리면서 2명의 작은 아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복도로 뛰어나왔다. 권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4살 혹은 5살 정도로 보였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완벽한 쌍둥이였다. 하지만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두 아이의 얼굴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마에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 자국까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지우는 불임이었다. 어머니인 권미란 회장이 직접 병원 진단서까지 확인하지 않았던가. 그가 혼란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을 때 여자아이가 그를 발견하고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아이의 뒤에 숨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우가 스위트룸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아이스퀸은 간데없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하준아, 혜훈아, 왜 벌써 일어났어? 엄마 놀랐잖아. 애엄마. 두 아이가 동시에 외치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단어가 권태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엄마, 그리고 자신과 똑 닮은 저 아이들. 그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그가 버린 여자, 불임이라고 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을 빼닮은 쌍둥이. 속았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순식간에 칼날 같은 경계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와 권태준의 시선이 14시간의 비행 고도,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권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강지우, 이게 다 무슨 짓이지? 저 애들은 누구야?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너 분명히 불임이라고.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권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권태준 씨, 오랜만이네요. 5년 만인가요? 그동안 사람 얼굴 알아보는 눈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군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최 실장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KJ 캉입니다. 강지우라는 여자는 5년 전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버린 그날 밤에 죽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 했다. 그녀는 권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당신이 알 필요 없는 내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이라고. 권태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이 멀지 않은 이상 모르겠나. 저 애들이 누굴 닮았는지 네가 감히 날 속여. 5년 동안 나 모르게 내 아이들을. 그는 하준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손대지 마. 지우가 그의 손을 세차게 쳐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1등석 캐빈을 울렸다. 승무원 몇 명이 놀라 이쪽을 쳐다보았지만 최 실장의 위압적인 눈빛에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지우의 눈에는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이들을 만지려 하지 마. 당신은 자격 없어. 5년 전 쓸모없다며 날 버렸을 때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함께 버린 거야. 그녀는 권태준의 넥타이를 움켜쥘 듯 가까이 다가섰다.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세는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충격적인가요? CEO님, 당신이 불임이라고 낙인 찍었던 여자가 당신의 피를 이은 아이, 둘을 낳았다는 사실이 5년 동안 궁금하지도 않았나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꾸민 그 조잡한 연극이 완벽했다고 믿었나요? 권태주는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가 꾸민 연극이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강지우를 버린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은 청수그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면 무세훈,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진실이 궁금해졌나요? 지우가 그를 밀어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늦었어요, 권태준 씨. 이건 당신과 나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적에게 노출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스위트룸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준과 혜원은 겁에 질린 눈으로 권태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권태준은 그 눈빛에서 또 한 번 자신을 보았다. 그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좌석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지우는 스위트룸의 커튼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고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수 ENC에 대한 인수 제안서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기대하세요, CEO님. 5년 전의 강지우는 이제 없으니까 커튼이 닫혔다. 권태주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다. 비행기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불임이었던 여자, 자신과 똑 닮은 쌍둥이,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칠흑 같은 서울의 밤하늘로 진입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마찰하는 거친 소리에도 강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전쟁 모드에 돌입해 있었다. 혼란에 빠진 권태준을 뒤로하고 그녀는 최 실장의 완벽한 호위 아래 하준이와 하은이의 손을 잡고 누구보다 먼저 기내를 빠져나왔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비행의 피로감에 지쳐 있었지만 엄마의 단단한 손을 잡고 묵묵히 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니티 팰리스의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지우가 지난 2년간 뉴욕에서 원격으로 공들여 준비한 그녀의 요새였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모든 유리는 방탄 처리되었고 안면 인식과 홍채 인식을 통과해야만 엘리베이터가 작동했으며 24시간 사설 경호팀이 건물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아가씨 모든 시스템은 뉴욕의 저택과 동일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아이들 방은 특별히 방음과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최 실장이 현관의 보안 패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보고했다. 지우는 거실 중앙에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이 도시에서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최 실장님. 아이들 방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의 가면을 잠시 벗고 엄마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준이와 혜운이는 낯선 잠자리에 불안해했지만 지우가 동화책을 읽어주자 금세 안정감을 찾고 잠이 들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지우의 눈빛에는 그 어떤 M&A 협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깊은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곧장 펜트하우스 내부에 마련된 그녀의 워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M&A 사무실을 축소해 놓은 듯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녀가 뉴욕에서 직접 선발해 데려온 소수 정예의 분석팀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다. 지우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청수 ENC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실시간 채권 거래 현황을 확인했다. 플랜 A 1단계를 즉시 실행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차명 계좌를 통해 청수 ENC의 부실 채권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세요. 신용 등급 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아이스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동시에 우리가 섭외한 회계법인을 통해 청수 ENC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리포트를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불꽃을 피우는 건 우리가 아니라 시장의 의심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시키는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같은 시각 청수그룹 본사 50층의 CEO 집무실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주는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5년 전 강주의 불임 진단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완벽한 서류였다. 국내 최고 권위의 병원 저명한 박사의 직인까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과 똑 닮은 쌍둥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김비서. 그가 인터컴을 눌렀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몇 초 후 그의 충직한 오른팔인 김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비서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권태준의 헬쑥한 안색과 헝클어진 넥타이를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서운 일이십니까, 회장님? 권태준은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CEO님이라고 부르던 김비서가 오늘은 격식을 차리는 것을 눈치챘다. 앉아, 김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자네와 나 둘만 알아야 하네. 만약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게 내 어머니 권미란 회장이라 할지라도 자네는 내 손으로 김비서의 등골이 서늘해 해줬다. 명심하겠습니다. 권태주는 책상 위에 진단서를 그에게 밀었다. 5년 전 강지우라는 여자. 기억하나? 김비서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 비서팀에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 5년 동안 뭘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 전부 알아내. 당장. 권태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오늘 비행기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 여자 곁에 쌍둥이가 있었어. 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김비서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불임 진단서는 그가 직접 권미란 회장에게서 받아 강지우에게 전달했던 서류였다. 하지만 진단서가 그러니까 속았다고 권태준이 포효했다. 누가 감히 나를 청수그룹의 후계자를 속였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그게 강지우 그 여자인지 아니면. 그는 차마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김비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청수그룹의 후계 구도 나아가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최고의 인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지우 씨가 KJ 캉이라는 이름으로 뉴욕에서 활동한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베일 찢어버려. 권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 여자가 5년 만에 서울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비행기에서 나에게 비즈니스를 하러 왔다고 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 당장 그는 자신의 CEO 자리가 흔들리는 것보다 자신이 불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아이들을 5년이나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김비서가 사무실을 나간 뒤 권태준은 다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강지우를 사랑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불임이라는 현실과 청수의 후계자라는 무게 앞에서 그는 너무나 쉽게 그녀를 버렸다. 만약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한편 지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최 실장이 막 들어온 첩보를 보고하고 있었다. 아가씨, 예상대로입니다. 청수그룹 쪽에서 아가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가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흥신소와 해커팀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준이와 혜은이의 출생 기록은 스위스 은행의 VVIP 금고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5년간 뉴욕에서 한 일이 고작 M&A 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그녀는 이미 권태준과 권미란 회장의 반응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권태준은 진실을 의심할 테고 권미란 회장은 과거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겠죠.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청수 ENC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김 비서가 5년 전 진단서를 발급했던 박 원장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추가 보고에 지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럴 줄 알았죠. 박 원장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권미란 회장은 끝이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박 원장의 신변을 확보하세요. 청수보다 한 발 빨라야 합니다. 그가 권태준을 만나든 권미란을 만나든 그 모든 상황은 우리의 통제에 있어야 합니다. 지우는 다시 워룸의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청수 ENC의 주가가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서서히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 5년 만에 돌아온 아이스퀸의 첫 번째 수가 두어졌다. 권태준은 이제야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권태준의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처참했다. 강지우, 아니 KJ 캉의 5년간의 행적은 완벽한 방화벽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가 뉴욕에서 설립한 사모펀드는 철저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지만 그 자금의 흐름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이들의 출생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스위스의 사설 의료기록보관소에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며 접근 권한은 강지우 본인과 최측근 1인에게만 있습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킹 시도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권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현재가 완벽하게 봉쇄되었다면 과거를 파헤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버린 과거, 그가 외면했던 5년 전의 그날. 됐어. 그쪽은 시간 낭비다. 방향을 바꿔. 강지우가 아니라 5년 전 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찾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청수병원 산부인과 박 원장. 그 자가 모든 일의 시작이야. 지금 당장 그 자의 행방을 알아내.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그가 왜 어떻게 그런 진단을 내렸는지 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권태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진실에 굶주려 있었다. 김 비서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회장님, 그게... 박 원장은 5년 전 강지우 씨의 진료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청수병원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와 엄청난 연봉을 모두 포기하고 돌연 은퇴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권태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쫓기는 사람, 그렇다면 더더욱 찾아야지. 그는 도망친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청수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대한민국 땅에 숨어 있다면 사흘 안에 내 앞에 데려와.
만약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찾아내. 김비서가 물러나고 권태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삶이 단 한 번도 자신의 통제에 있었던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불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다면 그는 CEO가 아니라 한낱 광대에 불과했다. 청수그룹의 정보력은 무서웠다. 김비서는 이틀 만에 박워 원장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해의 외딴 섬에서 작은 보건소 의사로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었다. 이름도 박중훈에서 박철민으로 개명한 상태였다. 완벽한 도피였다. 권태주는 헬기를 직접 몰았다. 김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다. 남해의 작은 섬에 헬기가 착륙하자 조용하던 섬 전체가 술렁였다. 권태주는 헬기의 바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뛰어내려 곧장 낡은 보건소 건물로 향했다. 보건소 문을 거칠게 열자 퀴퀴한 약품 냄새와 함께 겁에 질린 눈에 늙은 의사가 보였다. 5년 전 청수병원에서 최고급 가운을 입고 위험을 뽐내던 박 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초라한 몰골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가 권태준을 알아보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누구십니까?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지옥에서 온 사자를 만난 듯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박 원장의 낡은 진료실을 완전히 뒤덮었다. 오랜만이군, 박 원장. 아니, 박철민 씨라고 불러야 하나. 권태준은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진료 차트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더군. 5년 전 청수병원에서 받던 연봉이면 이런 누추한 곳이 아니라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도망친 건가 아니면 속죄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박 원장이 뒷걸음질 치다 약품 선반에 부딪혔다. 유리병 몇 개가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권태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5년 전에 그 진단서 사본을 박 원장의 가슴팍에 던졌다.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지우, 5년 전 당신이 불임이라고 진단했던 여자. 기억나나? 권태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를 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딸도 함께. 둘 쌍둥이야.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 박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럴 리가. 분명히 권태준이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분명히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네가 직접 조작했으니까. 박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발 목숨만은. 진실을 말해. 누가 시켰지? 권태준이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보건소의 낡은 벽이 쿵 하고 울렸다. 누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아이들을 빼돌렸지? 강지우인가? 그 여자가 돈이라도 줬나? 아닙니다. 강지우 씨는, 그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박 원장이 절규했다. 그분은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오히려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복받은 몸이었어요. 권태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박 원장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풀었다. 그럼 도대체 왜 강요당했습니다. 박 원장이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그분이 제 아들의 유학 자금과 병원 부채 모든 것을 쥐고 협박했습니다. 강지우는 절대 임신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청수그룹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권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단 한 사람만을 떠올릴 수 있었다. 청수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랬지. 박 원장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고한 대답이었다. 말해, 그게 누구야? 권태준의 고함에 박 원장이 비명처럼 외쳤다. 권미란 회장님이십니다. 당신의 어머니.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권태준은 자신이 선체로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사랑했던 여자를 내쫓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다.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분노로, 그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된 토대 위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트리니티 팰리스 펜트하우스. 최 실장이 지우의 워룸으로 들어섰다. 그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권태준이 박 원장과 접촉했습니다. 지금쯤 모든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남해 보건소에 설치해둔 도청 장치에서 방금 마지막 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우는 청수 ENC의 주가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아가씨, 하지만 권태준이 박 원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 우려가 섞였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권태준은 박 원장을 해치지 못해요.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권미란 회장은 다르겠죠. 그녀는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박 원장을 즉시 그 섬에서 빼내세요. 우리가 준비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고 24시간 감시를 붙이세요. 그는 권미란 회장을 법정에 세울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쳐선 안 됩니다. 지우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폭탄은 권태준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상대로 이 폭탄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5년 전처럼 다시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지우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다. 권씨 일가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기 시작할 때 그녀는 청수그룹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권태준을 태운 헬기가 청수그룹 본사 옥상 헬기패드에 거칠게 착륙했다.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그는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했다. 5년 전의 진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 상태였다. 그는 김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이 아닌 60층으로 향했다. 청수그룹의 진정한 심장 권밀한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50층의 CEO 집무실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센터라면 60층의 회장실은 마치 왕조의 어전처럼 전통적이고 위압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준은 비서실의 제지도 무시하고 육중한 원목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권미란 회장은 거대한 서한 뒤에 앉아 서예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 대신 정교하게 관리되는 거대한 실내 정원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든 채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아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놀람도 없었다. 오직 아들의 무례함에 대한 차가운 질책만이 담겨 있었다. 태준아, 네가 CEO가 되더니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잊은 개냐. 노크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10,0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권태주는 그 위엄에 굴복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니 권미란 회장님. 그가 어머니라는 호칭을 정정하자 권미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권태주는 그녀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5년 전에 그 불임 진단서 사본을 서해 작품 위에 내던졌다.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를 더럽혔지만 권미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권태준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떨려 나왔다. 5년 전 강지우, 그리고 박 원장. 전부 어머니께서 꾸민 짓이었습니까? 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권미란 회장은 더러워진 진단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붓을 조용히 내려놓고 흠잡을 때 없는 손가락으로 찻잔을 들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의사를 찾아냈구나. 5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들추는 걸 보니 아직도 그 천박한 계집에게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지.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권태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저한테, 당신의 아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속였다고. 권미란이 차갑게 웃었다. 나는 청수그룹을 지킨 것이다, 태준아.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청수의 후계자다. 그 계집은 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어.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그런 여자에게서 나올 후계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나는 네가 더 큰 그림을 보도록 길을 터준 것뿐이야. 그래서 불임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까? 그게 가장 확실했으니까. 권미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는 감정에 휘둘리는 약점이 있었지. 사랑 따위에 하찮은 것에. 하지만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면 네 야망이 내 감정을 이길 줄 알았다. 나는 태양그룹의 막내딸과 내 혼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수에게는 더 강한 날개가 필요했으니까. 권태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삶 전체가 어머니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노란한 인형극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CEO가 되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청수를 이끌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소나기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 여자, 돌아왔습니다. 권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권미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평정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 그게 무슨 쌍둥이입니다. 아들과 딸. 오늘 비행기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네, 내 어릴 적 얼굴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장그랑 권미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값비싼 닭이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5년 전 그녀는 박우 원장에게 완벽한 불임 진단을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강지우가 임신 테스트를 시도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강지우를 즉시 해외로 쫓아냈던 것이다. 아이가 살아있었다. 감히 그 계집이. 권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무서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청수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변수였다. 그녀의 핏줄이 아닌 그 천박한 여자의 핏줄이 청수의 이름을 달고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잔인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즉시 인터컴을 눌렀다. 오비서, 당장 내 사무실로. 청수그룹 법무팀과 홍보팀 비상 소집해. 10분 내로. 그녀는 다시 권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절망 따위는 이제 그녀의 안중에 없었다.
태준아, 네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명심해라. 그 아이들은 네 아이기 이전의 강지우가 너와 청수를 공격하기 위해 데려온 무기다. 5년 만에 나타나서 하필이면 M&A 전문가 행세를 하며 청수 ENC를 공격하고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권태준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강지우의 M&A 공격, 아이들의 등장. 그건, 그 계집은 돈을 노리고 온 거야. 아니, 돈 이상의 것. 청수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 그 쌍둥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도 없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봤나. 권미라는 순식간에 상황을 장악했다. 그녀는 강지우를 복수심에 불타는 전 연인에서 기업 사냥꾼이자 사기꾼으로 둔갑시켰다. 지금 당장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 오 비서가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명령을 내렸다. 뉴욕에서 온 KJ 캉기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 5년 전 과거 남자 관계 모든 걸 파헤쳐. 그리고 기사를 뿌려. 월스트리트에 아미오우 과거의 남자를 협박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아이들 데리고 귀국. 청수그룹 향한 적대적 M&A 알고 보니 치졸한 개인적 복수극. 그녀는 잔인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와 닮았다고 좋아. 성형기술의 발달 혹은 집요한 스토커에 소름 끼치는 집착으로 몰아가. 중요한 건 여론이야. 강지우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녀가 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권태준은 어머니의 무자비함에 소름이 끼쳤다. 어머니, 그 아이들은 제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닥쳐라. 권미란이 소리쳤다. 내 아이라면 더더욱 안 되지. 그런 천한 피를 가진 아이들이 청수의 후계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네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는 청수그룹의 CEO 자리는 물론 내 아들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될 게다. 선택해라. 저 천박한 계집과 내 핏줄인지 아닌지도 모를 아이들이냐, 아니면 네가 평생 지켜온 청수그룹이냐. 권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청수그룹이라는 그녀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또다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강지우의 펜트하우스 웜. 초의 실장이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막 쏟아지기 시작한 인터넷 속보들이었다. 충격 단독 5년 만에 돌아온 스토커 K씨 청수그룹 CEO에게 거액 요구. 뉴욕 M&A 전문가의 이중생활. 쌍둥이 내세운 치밀한 협박극 정황. 기사는 노골적이고 악의적이었다. 강지우가 고아라는 사실부터 시작해 5년 전 권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자 앙심을 품고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권태준과 닮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청수 ENC를 공격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 실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아가씨, 이건 지우는 기사를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모니터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권미란. 그녀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건드렸어. 지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감히 내 아이들을 정체불명의 아이들이라고 협박의 도구라고 했겠다. 그녀의 눈에서 얼음장 같던 냉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활화산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권미란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권미란 회장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조간신문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청수그룹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강지우, 아니 KJ 캉은 순식간에 월스트리트에서 온 능력 있는 M&A 전문가에서 5년 전에 원한을 품고 돌아온
스토커이자 아이들을 협박의 도구로 삼은 비정한 어미로 전락했다. 트리니티 팰리스 펜트하우스의 워룸.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최 실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아가씨,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준이와 하은이가 뉴욕에서 그렸던 그림이 들려 있었다. 최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미란 회장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는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을 건드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원하겠죠. 내가 분노에 차서 기자회견이라도 열고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난 아이스퀸이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그곳에는 청수 ENC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난 그 진흙탕을 통째로 불태워 버릴 겁니다. 플랜 B를 1시간 앞당깁니다. 뉴욕과 런던 지사,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하세요. 아가씨 플랜 B는 아직 권태준의 반응을.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권태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어머니의 꼭두각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어젯밤 권미란을 만난 후 이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도 공범입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지우의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청수 ENC의 부실 채권이 런던 금융시장 개장과 동시에 대량으로 투매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접촉해온 청수 ENC의 소액 주주연대와 내부 고발자들을 동시에 움직였다. 1시간 뒤 대한민국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청수 ENC가 지난 3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자금이 권미란 회장 일가의 사금고처럼 쓰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였다. 권미란이 쏘아올린 스캔들 기사는 순식간에 기업 비리라는 더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청수 ENC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M&A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면전이었다. 청수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권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어머니와 격렬하게 다툰 후 그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적어도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하려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아침 신문을 장식한 추악한 가십 기사뿐이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정체불명의 협박 도구로 규정했다. 그리고 지금 강지우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청수그룹의 심장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그녀는 말로 반박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응수했다. 회장님,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긴급 조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비자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주연대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미란 회장과 CEO님의 경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비서실과 법무팀의 다급한 보고가 빗발쳤다. 권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이 틀렸음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청수그룹의 CEO였다. 이 붕괴를 막아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강지우의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정확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청수의 가장 약한 고리 권미란 회장의 검은 돈이 숨겨진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비서, 가시 제이캉, 강지우에게 연락해. 그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든 만나자고 해. 조건은 뭐든 들어주겠다고 해. 이건 그룹 전체가 망하는 길이야. 막아야 해. 김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미 모든 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럼 트리니티 팰리스로 가. 권태준이 소리쳤다. 내가 직접 가겠다. 차 대기시켜. 그는 자신이 5년 전 쓸모없다고 버렸던 여자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구걸하러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트리니티 팰리스의 1층 로비. 권태준은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에 막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마치 죄인처럼 지우의 연락을 기다려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로비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최 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침에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스토커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방금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전사처럼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권태준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가려 했다. 권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지우, 아니 KJ 캉, 제발 멈춰.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다 같이 죽자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죽어가는 건 당신의 제국뿐이야, 권태준 씨. 나는 5년 전에 이미 당신 손에 죽었었지. 그만하라고 권태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당신을 속인 것도 다 알았어. 미안해, 정말. 지우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번졌다. 미안하다고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증발해버린 청수그룹의 시가 총액을 되돌릴 수 있나? 아니면 내 아이들에게 씌워진 협박의 도구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나? 그녀가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난 휴전을 하러 온 게 아니야. 항복을 받으러 온 거지.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야. 청수 ENC 지분 얼마면 돼?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줄게.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가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지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아이들, 그녀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그 입에 내 아이들을 올려 5년 전 쓸모없다며 날 버렸을 때 당신은 그 아이들도 함께 버렸어. 당신은 아버지 자격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이들을 빌미로 나와 협상을 하려 들어. 당신은 CEO로서도 남자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격이야. 그녀는 권태준을 밀치고 지나갔다. 권태준은 그녀의 말에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붙잡고 그녀의 등 뒤에 외쳤다.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돌아와서 얻으려는 게 뭐냐고. 지우가 로비의 회전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전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리석 로비를 울렸다. 당신이 빼앗아간 내 명예, 내 시간,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 난 그걸 받으러 온 거야, 권태준 씨. 이건 전쟁이고 당신은 이미 졌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회전문을 밀고 나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강지우의 방역은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터뜨린 비자금 의혹은 권미란 회장의 스캔들 공세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여론은 급반전했다. 모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이제 가십성 스캔들이 아닌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청수그룹의 추악한 기업 비리로 옮겨갔다.
청수 ENC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권미란 회장은 60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모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감히 고아 출신의 계집 하나 때문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우, 감히 나를 물어뜯어. 그녀는 오 비서를 불렀다. 태준이는 그놈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이사회의 풋내기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개냐. 오 비서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권태준 CEO님은 금융감독원 조사팀에 출석해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주연대의 압박이 거세서 회장님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닥쳐라. 권미란이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믿지 않았다. 그놈은 이미 그 계집의 편에 섰거나 혹은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제국을 위협하는 것은 오직 강지우, 그 여자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였다. 그녀는 오 비서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비틀어 쥐었다. 오 비서, 자네 내 곁에서 20년을 일했지. 청수를 위해서라면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 그렇지. 오 비서가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강지우를 처리해.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오 비서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회장님, 지금 그 말씀은 사고로 위장해. 권미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뉴욕에서 온 M&A 전문가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주 그럴듯하지 않나? 그 계집만 사라지면 이 모든 혼란도 끝날 거야.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처리했던 비자금 조성이나 정적 감시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청수그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더더욱 지금 해야 해. 권미란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모두가 금융 스캔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 계집만 사라지면 저 쌍둥이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데려올 수 있어. 태준이도 그 아이들을 보면 정신을 차리겠지. 그 계집이 죽어야 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당장 실행해. 권미란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다. 오비서는 그녀의 탐욕과 잔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의 등 뒤로 권미란은 다시 평정심을 되찾은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강지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같은 시각 트리니티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워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청수그룹 이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최 실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요인 암살 및 경호를 담당했던 최고의 베테랑이었다. 아가씨,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최 실장의 낮은 목소리에 지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다. 무슨 일이죠, 최 실장님? 권미란 회장 쪽에서 꼬리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심어둔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오 비서가 특수 청소팀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지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특수 청소팀이라고요.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최 실장은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권미란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금융시장에서만 싸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수단, 즉 폭력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아마도 교통사고를 위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우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건 암살 시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권미란이라는 여자는 그런 인간이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들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렸고 제 직속 팀원들이 24시간 밀착 경호 중입니다. 문제는 아가씨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게 아가씨 한 사람입니다. 지금 즉시 제2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 실장이 방탄 기능이 내장된 특수 코트를 그녀에게 건넸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코트를 입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쟁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도망치진 않아요, 최 실장님. 그녀는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권미란을 단순히 경영비리로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내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했어요. 그녀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해요. 최 실장은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가 모시기로 결심한 아가씨다운 대답이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가씨의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오늘 밤 강변북로의 특정 구간에서 사고를 일으킬 계획입니다. CCTV 사각지대죠. 그럼 그들의 무대로 가죠. 지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자고요. 최 실장은 그녀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탑승한 차량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검은색 세단이었지만 완벽한 방탄 처리는 물론 사방에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 제작된 요새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 차를 탈 줄 알 겁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도 예측됩니다. 최 실장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비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서울의 거리로 합류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예정된 경로, 강변북로의 한적한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쪽에서부터 육중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평일 늦은 밤 공사 현장도 없는 그곳에 덤프트럭이 나타난 것 자체가 이미 함정이라는 신호였다. 왔습니다, 아가씨. 꽉 잡으십시오. 꽉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의 차를 갓길 한강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명백한 사리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최 실장은 고개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트럭을 피하려 했지만 트럭은 작정하고 그들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비명을 삼켰다. 모든 카메라 지금부터 녹화 시작합니다. 최 실장이 침착하게 말했다. 덤프트럭이 다시 한번 가속하며 측면을 들이받으려 할 때 최 실장은 핸들을 급격히 꺾어 트럭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특수 개조된 차량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덤프트럭 운전사는 당황했다. 사냥감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나쳐 가다니 트럭이 급하게 방향을 틀며 그들을 다시 쫓으려 할 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의 다른 경호팀 차량 2대가 나타나 트럭의 앞뒤를 막아섰다. 트럭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트럭 운전사가 차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전문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후였다. 지휘 차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 멈춰 섰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에 몇 분은 그녀가 월스트리트에서 겪었던 그 어떤 살벌한 협상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최 실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증거는 덤프트럭 운전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차량의 모든 카메라에 상황이 녹화되었습니다. 그가 오 비서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살인 미수의 증거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권미라는 그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최 실장님.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겠어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제2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 대신 트리니티 팰리스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됐어요.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워룸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책상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묶음과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플랜 B이자 최후의 심판이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M&A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청수그룹, 특히 권미란 회장의 모든 비리를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그녀는 청수그룹의 내부 고발자들을 매수하고 해외의 유능한 해커들을 고용했다. 파일에는 권미란이 차명 계좌를 통해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불법 로비 자금의 장부, 그리고 5년 전 박 원장을 협박했던 구체적인 증거와 녹취 파일 오늘 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교사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청수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지우는 이 카드를 최후의 순간까지 쓰지 않으려 했다. 이것은 청수 ENCB뿐만 아니라 청수그룹 전체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어쩌면 권태준까지도. 하지만 권미란이 그녀의 목숨을 노린 순간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다. 초에 실장님, 이 파일들을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그리고 모든 언론사, 아니 전 세계 주요 외신에 동시 다발적으로 배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권미란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온 세상이 지켜보게 만들 거예요.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청수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청수그룹 본사 55층 이사회 회의장.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이사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주가폭락 금융감독원 조사 비자금 스캔들. 청수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권미란 회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우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오 비서의 절망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티끌 하나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제국의 여제였다. 다들 모이셨군. 그녀가 상석에 앉으며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보아하니 쥐새끼 한 마리가 창고를 쑤셔놓았다고 다들 넋이 나간 모양이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사들이 몸을 움츠렸다. 오늘 이 자리는 사태 수습을 위한 자리이지 곡소리를 하러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KJ 캉이라는 여자의 M&A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노크도 허락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우가 서 있었다. 완벽한 흰색 슈트를 입은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 실장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회의장은 순간 정지했다. 이사들은 저 여자가 누군지 수긍어렸고 권미란과 권태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당신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한 이사가 경비원을 부르려 소리쳤다. 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카펫 위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빈자리를 찾아 앉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헤드 권미란의 바로 옆에 섰다. 케이트 제이 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쥐새끼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권미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보안팀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저 천박한 것을 끌어내.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여긴 내까짓게 발을 들일 곳이 못 돼. 네가 감히 신성한 이사회를 모독해. 글쎄요, 회장님. 지우가 차갑게 웃었다.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은 아마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제가 더 확실할 겁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손짓했다. 최 실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주식 보유 현황 확인서였다. 지난 48시간 동안 저는 청수 ENC의 폭락한 주식을 시장에서 모두 사들였습니다. 지우가 선언했다. 제 사모펀드 KJ 파트너스와 저의 우호 지분을 합쳐 현재 저는 청수 ENC의 지분 3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수 ENC는 청수그룹 지주사의 지분 25%를 교차 보유하고 있죠. 그녀가 테이블을 짚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즉, 이사님들,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주주이자 이 사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제게도 발언권이 있겠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38% 그들은 적대적 M&A 세력에게 회사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통째로 내준 셈이었다. 권태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청수 ENC를 공격해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 분쟁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저런 악랄한 권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청수를 삼키려고 이런 수작을 부려 여봐라. 당장 저 여자의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아직 제 소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권미란 회장님. 지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회의장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청수그룹의 붕괴는 제 M&A 시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탐욕 때문이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 첫 번째 파일이 떴다. 그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5년 전 한 여자가 불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스피커에서 공포에 질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박 원장의 목소리였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목소리만은. 누가 시켰지? 권미란 회장님이십니다. 당신의 어머니. 그분은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오히려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권태주는 자리에서 튀어오르듯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머니, 권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권미란을 바라보았다. 권미란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조작이야 저 계집이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서 조작한 음성이라고. 저런 사적인 스캔들로 그룹을 흔들려는 수작이다 당장 꺼. 조작이라고요. 지우가 비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조작이 아닐 겁니다. 그녀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 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청수 ENC에서 지난 5년간 사라진 5천억 원의 행방입니다. 전부 권미란 회장님의 스위스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죠. 이번에는 이사들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 배임이었다. 자신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다. 이럴 수가. 권 회장이 우리를 다 속였어.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회장님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어젯밤 더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청수 ENC의 2대 주주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틀었다.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두운 강변북로 맹렬하게 돌진하는 덤프트럭, 그리고 그 트럭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세단의 처절한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그리고 제압당한 트럭 운전사와 오비서의 통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처리하라고 사고로 깨끗하게 회장님의 명령이시다. 회의장은 이제 공포로 가득 찼다. 이것은 횡령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권미라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지우가 이 증거까지 확보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야. 저건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권태준. 그는 어머니와 자신을 속인 거짓말과 횡령의 증거와 그리고 방금 본 살인 미수 영상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가 만들어준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이 청수그룹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파멸이었다. 지우는 권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마지막 확인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그가 쓸모없다며 그녀를 버렸던 그 순간. 지금은 그가 선택할 차례였다. 권태준 CEO. 지우가 그를 불렀다. 당신은 5년 전 내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아니, 거짓을 묵인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저 괴물이 당신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이 모든 진실을 묵인할 겁니까? 당신이 지키려 했던 청수그룹은 이런 괴물의 것이었습니까? 권미란이 절박하게 아들을 불렀다. 태준아 내 아들. 저건 다 조작이야. 저 계집이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야. 어서 저 여자를. 권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멸과 결단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김비서. 그가 인터컴을 눌렀다. 네, CEO님. 지금 당장 검찰 특수부에 연락해. 청수그룹 권태준 CEO가 권미란 회장의 모든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자진 출두하여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권미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너 지금 네 어미를 배신하는 개냐? 닥치십시오, 회장님. 권태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과 강지우의 인생과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괴물이야. 그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그가 김비서에게 추가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넸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 몰래 준비했던 하지만 감히 터뜨리지 못했던 또 다른 비자금 장부였다. 이것도 함께 제출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제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권태준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폭탄 선언은 이사회 회의장을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 비서가 CEO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굳은 얼굴로 움직이려 하자 권미란이 마침내 무너진 이성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안 돼, 태준아, 네가 감히 네 어미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청수그룹은 내 피와 눈물이야. 내까지 계집 하나 때문에. 그녀가 강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최 실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지우의 플랜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권미란 회장, 수사팀을 이끄는 베테랑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한 수사관이 다가와 권미란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꺼내들었다. 철컥 하는 소리. 그 소리는 청수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공식적으로 붕괴하는 소리였다. 권미란의 눈이 수갑과 지우의 얼굴,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감히 내 손에 이 천한 것들이... 태준아, 저것들 좀 막아봐. 저것들 당장 쫓아내라고. 하지만 권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괴물로 전락한 모습을, 아니 원래부터 괴물이었던 모습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동의보다 더 강력한 유죄 선고였다. 배신자 내년이 내 아들을 홀렸어. 그리고 너 내 아들. 넌 평생 후회할 거다. 이 어미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권미란의 발악적인 고함이 회의장을 울렸지만 그녀는 2명의 수사관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제국의 여제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문이 닫히고 회의장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강지우와 이제는 힘을 잃은 전첸 황태자 권태준을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끔찍한 증거들을 지우고 대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청수그룹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였다. 자, 이사님들. 그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주인은 사라졌지만 배는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들은 그녀의 대담함과 준비성에 경악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 회사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제국을 접수하러 온 것이었다. 권미란 회장의 독단 경영으로 썩어 문드러진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전문 경영인 후보들과 접촉 중입니다. 또한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조건으로 청수 ENC와 지주사의 법정 관리는 면제받도록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M&A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난파선의 새로운 선장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계획은 냉철하고 현실적이며 그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생존 본능으로 바뀌어 강지우라는 새로운 권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장 구석에서 미동도 않던 권태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회사도 그리고 어쩌면 그의 아이들까지도.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저는 오늘부로 청수그룹 CEO 및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또한 저 역시 검찰 조사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5년 전 진실을 묵인했던 죄, 그리고 CEO로서 권미란 회장의 비리를 막지 못했던 방임의 죄,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우를 향해서도 그는 더 이상 이 회의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5년 전 그녀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던 오만한 후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회의가 파하고 몇 시간 뒤 50층 CEO 집무실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할 새도 없이 그룹 정상화를 위한 실무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권태준 CEO, 권태준 씨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권미라는 체포되었고 권태준은 몰락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5년 전의 그날을 그리고 비행기에서의 그 재회를 끝맺음해야 했다. 50층 집무실의 문은 열려 있었다. 권태준은 책상 위에 고급 만년필, 가족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리고 CEO 명패 따위를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보였다. 모든 것을 계획했군. 권태준이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검찰이 들이닥친 것까지 완벽한 시나리오였어. 지우는 그의 책상 맞은편에 섰다. 권미란 회장이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검찰 카드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고요. 권태준이 상자를 닫았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이 아닌 깊은 참회와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때 당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지우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5년 전 그녀를 내쫓았던 그 오만한 남자가 그녀의 발 앞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회사를 잃은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잡혀가서도 아니야. 5년 전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날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일어나요. 당신의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5년 전 당신의 비겁함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을 5년 동안 압이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했어요. 당신의 눈물 몇 방울로 그 시간이 보상될 것 같아. 권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 거 알아. 그는 절박하게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그럼 단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해도 될까? 아이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준이, 하윤이, 내 아이들 맞지? 제발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직접 보고 사죄할 수 있게. 그의 절박한 애원이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청수그룹의 CEO가 아닌 자신의 핏줄을 갈망하는 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잠시 흔들렸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권태주는 텅 빈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5년 전 강지우가 짊어졌던 절망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단 하나 핏줄에 대한 갈망만은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분신들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5년간 꿈꿔왔던 복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고통받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한 남자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이리 오나요, 권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5년 전에 날카로운 증오 대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권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내가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겁니다. 지우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에 어두워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당신의 이 절망적인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5년 전 나를 버렸고 어제는 당신의 어머니를 법정에 세웠죠. 당신은 지금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가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아이스퀸의 그것이 아닌 하나의 엄마로서의 눈이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격을 증명할 기회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권태준의 눈동자가 희미한 빛을 찾은 듯 흔들렸다. 가서 당신의 죗값을 치르세요. 지우가 말했다. 법정에서, 그리고 당신의 양심 앞에서 5년 전 나게 했던 것과 같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당신의 비겁함과 방김에 대한 대가를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당신이 권태준이라는 이름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세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것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가혹한 기회였다. 권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우에게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전 GNCEO의 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자신의 구원자이자 심판자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의였다. 그는 상자를 들고 5년 전 자신이 황제처럼 군림했던 그 집무실을 죄인처럼 걸어나갔다. 지우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5년간의 길고 긴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청수그룹 게이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권미란 회장은 1심에서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태준은 달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5년 전에 진실을 묵인했던 도의적 책임과 CEO로서의 경영 방임 책임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강지우가 제출한 증거 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추가 비리까지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수사 협조를 참작하여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던 청수그룹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강지우. 그녀는 아이스퀸이라는 별명 대신 청수그룹 정상화의 해결사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었다. 그녀는 청수 ENC의 2대 주주로서 붕괴 직전의 그룹을 다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르는 대신 부실했던 청수 ENC를
완벽하게 분리 독립시켜 자신이 설립한 KJ 파트너스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트리니티 팰리스는 이제 그녀와 아이들의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KJ 파트너스 코리아 지사의 회장, 체어워먼이 되었다. 그녀의 경영 스타일은 여전히 냉철하고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 하준이와 하은이는 이제 5살이 되어 유치원에서 돌아와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5년 전의 상처 따위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5년 전 비행기에서 보았던 오만함이나 6개월 전 집무실에서 보았던 절망과는 다른 조용하고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권태준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실장을 통해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지우는 허락했다. 권태준은 약속대로 수목원 입구 아이들의 시야에 닿지 않는 먼 곳에 멈춰 섰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모습을 기적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혜은아, 이리 와볼래.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엄마에게 달려왔다. 지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오늘 너희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누군데? 엄마 친구 혜은이가 물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 멀리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아니, 저기 서 계신 분 보이지? 너희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야. 하준이는 권태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상하다. 나 저 아저씨랑 닮은 것 같아. 아이의 순진한 말에 지우의 심장이 잠시 멎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권태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권태준은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앞에 섰다. 하준아, 하연아, 인사드려. 이분은... 지우는 잠시 말을 골랐다. 그녀는 아빠라는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은 아이들과 그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간의 몫이었다. 이분은 너희를 세상에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분이란다. 권태준은 아이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5년 전의 자신과 그리고 5년 전의 강지우와 똑 닮은 두 아이를 마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 있었다. 아저씨, 왜 울어요? 혜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권태준은 그 작은 손을 차마 잡지 못하고 아이의 손수건을 받아든 채 오열했다. 미안해서 너무 늦게 너희를 만나서 미안해서 그래. 하준이가 엄마를 닮은 어른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는데 미안할 땐 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래요. 그 말에 권태준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6개월 전 권태준이 그토록 갈망했던 아주 옅은 용서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속았어요, CEO님. 이라는 절규와 함께.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